보슬보슬 내리는 봄비 사이로 시장 안은 분주합니다. 50대 후반의 정숙은 시장 골목을 누비며 장바구니에 차곡차곡 식재료를 담고 있었습니다. 포동포동한 두부, 싱싱한 나물, 그리고 윤호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간장게장까지. 간장게장을 집어들며 정숙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아이고 정숙씨, 오랜만에 큰 장을 보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의 말에 정숙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우리 윤호가 내일 휴가 나온대요. 어버이날이라고 특별히 허락받았나 봐요. 어머 잘됐네. 그럼 이것도 서비스로 하나 더 얹어줄게.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윤호의 방부터 청소했습니다. 군대 가기 전 썼던 침대 시트를 새 것으로 바꾸고 책상 위에 쌓인 먼지도 하나하나 닦아냈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니 5월의 따스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정숙은 윤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웃음 지었습니다. 물론 윤호가 오면 창피할 테니 사진 속 까까머리 모습은 서랍 안에 잘 넣어두었죠. 저녁이 되자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오전 10시 기차예요. 역에서 만날까요? 그럼 엄마가 데리러 갈게.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됐어요, 엄마. 그냥 제가 버스 타면. 무슨 소리야? 오랜만에 보는 내 아들. 직접 데리러 가야지. 엄마가 차 끌고 갈게. 정숙은 오랜만에 보는 아들 생각에 달뜬 마음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윤호가 특별히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를 준비하며 내일의 식사 메뉴를 머릿속으로 계획했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에 간장게장, 그리고 시금치 무침까지. 윤호가 군대에서 그토록 먹고 싶다던 음식들이죠. 새벽 4시, 정숙은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윤호를 맞이하기 위해 머리도 단정히 하고 오랜만에 화장도 살짝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좀 더 젊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죠. 집을 나서는 정숙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라디오를 켰더니 아침 뉴스와 함께 어버이날 맞이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하루 되세요. 정숙은 라디오 볼륨을 높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날 아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차 안에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새벽녘 도로는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차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죠.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어버이날 특집 노래들이 흘러나왔고 정숙은 그 리듬에 맞춰 핸들을 두드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윤호야,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단다. 정숙은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윤호는 정숙의 전부였어요. 아들이 군대에 입대한 후로는 집이 더욱 텅 비어 보였죠. 전화통화로만 안부를 묻던 날들이 이제 끝나간다는 생각에 정숙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계는 5시를 조금 넘긴 시간.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정숙은 서둘러 나선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차역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지만 도착해서 윤호가 좋아하는 빵집에 들러 따뜻한 빵도 사야 했으니까요. 정숙은 오랜만에 만날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다 그런가 봐요. 정숙은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앞으로의 이틀, 윤호와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무엇보다 윤호의 이야기를 실컷 들을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도로, 정숙의 차는 커브길을 돌아 산자락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어버이날 캠페인 광고가 나오고 있었죠.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어버이날,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그 순간이었습니다. 커브길 안쪽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자동차 한 대. 정숙은 급히 핸들을 꺾었지만 상대방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정숙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꽝! 굉음과 함께 정숙의 차는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에어백이 터지며 정숙의 의식은 희미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윤호의 사진이 붙어있는 핸드폰 화면이었죠. 윤호야. 이른 아침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량들이 멈춰서고 누군가가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정숙은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 좀 떠보세요.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정숙의 의식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정숙의 입에서는 작은 중얼거림만이 새어나왔죠. 윤호, 어버이날, 미안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즉각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다발성 장기 손상과 과다 출혈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웠죠.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정숙은 새벽 6시 15분 수술대 위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한편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30살 남짓한 젊은 남성은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것이었죠. 그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한 사람의 생명이 쓰러져간 그 순간 윤호는 기차에 오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의 핸드폰에는 엄마로부터 받은 마지막 문자만이 남아있었죠. 엄마가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윤호는 역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약속 시간인 10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엄마는 늘 약속 시간보다 일찍 오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어째서인지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호는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어요. 이상하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전화를 걸려는 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호 씨 맞으신가요? 정숙 씨의 아들 되시나요? 낯선 목소리에 윤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정숙의 핸드폰에서 마지막으로 통화한 번호를 확인해 연락을 한 것이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께 무슨 일이? 윤호의 귀에 들려온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사고, 과다출혈, 사망. 한 단어 한 단어가 윤호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막히는 듯했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곧 만날 엄마를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니. 윤호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간 윤호. 하얀 천으로 덮인 침대 위에는 정숙의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윤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운 표정의 엄마가 있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따뜻함은 남아있지 않았죠. 차가운 손을 잡자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일어나요. 제발. 윤호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채 엄마의 시신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그때 한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유가족 되시죠? 사고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경찰은 윤호에게 사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새벽 5시 반경. 만취 상태의 무면허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는 것이었죠. 가해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로 면허 취소 수준을 크게 웃돕니다. 게다가 무면허 상태였고요. 이 말을 들은 윤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누군가의 무책임함이 엄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윤호의 가슴을 후벼 팠죠. 왜 하필 오늘이었냐고요? 윤호의 속삭임은 병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엄마와 함께할 어버이날을 기대했던 그에게 이날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친척들과 동네 주민들이 모여 정숙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죠. 윤호는 내내 멍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그를 지배했어요. 장례를 마친 후 윤호는 부대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가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엄마의 사망 사건을 그냥 넘길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윤호는 담당 경찰을 찾아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물었습니다. 가해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구속 상태로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말끝이 흐려지는 것을 본 윤호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례에서는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윤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솜방망이 처벌로 엄마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렇게 윤호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윤호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남은 휴가와 비상휴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매일같이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수사가 지지부진한 겁니까? 명백한 음주운전의 무면허까지인데. 담당 경찰은 윤호의 질문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 보였어요. 그러던 중 윤호는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검색하던 중 발견한 기사. 국회의원 아들 박준서. 자선 행사 참여라는 제목의 몇 년 전 기사였죠. 국회의원 아들이라고요? 윤호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그는 즉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사망사고. 국회의원 아들이라 봐주나요? 라는 제목으로요. 청원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10,000명, 사흘째 되는 날에는 10만 명을 넘어섰죠.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버이날 아침 아들을 마중 나갔다가 음주운전자에게 목숨을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청원이 확산될수록 윤호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서는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았고 언론에서도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표현되기 시작했고 가해자의 신원은 철저히 가려졌죠. 그러던 어느 날 윤호는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보내온 메시지였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병원 기록도 조작됐어요. 정숙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병원으로 이송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윤호는 전율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사고 당시 가해자는 전화통화를 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핸드폰까지 사용하며 운전하던 중이었던 것이었죠. 더 충격적인 것은 영상 속 시간이 새벽 4시 45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경찰 기록에는 5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윤호는 즉시 영상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병원 기록이 조작되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죠. 사건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 의원 아들로 확인, 병원 기록 조작 의혹까지 제기돼 그러나 며칠 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의원은 붉어진 눈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아들은 수년간 양극성 장애와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사고 당일은 약물 복용 후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법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윤호는 TV 앞에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청문회장 앞에서 당당하게 발언하던 그 의원이 이제 와서 아들의 정신병력을 들먹이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더구나 윤호가 알아본 바로는 박준서의 SNS에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흔적은커녕 매주 클럽에서 술 마시고 놀았던 사진들만 가득했습니다. 심신미약이라고. 그럼 우리 엄마는? 엄마의 생명은? 윤호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돈과 권력 앞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나 그때 윤호의 청원에 응답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주운전 살인자 처벌하라. 권력층 봐주기 수사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었죠. 군 휴가가 끝나갈 무렵 윤호는 부대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엄마 지켜봐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꼭 정의를 바로 세울게요. 윤호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리라고. 군 복무를 마치기까지 남은 6개월. 윤호는 매일 밤 취침 시간이 되면 불빛 하나 없는 막사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켰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소식은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박준서 씨 심신미약 인정받아 구속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전환.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망사고. 감형 가능성 높아. 기사들은 하나같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내용뿐이었습니다. 윤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대 내에서도 그는 틈틈이 SNS를 운영하며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 노력했습니다. 동료 군인들도 윤호의 상황을 알고 도움을 주었죠. 윤호야, 내 친구가 법대생인데 도움을 줄 수 있대. 상담해볼래? 나도 엄마가 있는데 내 마음이 어떨지 조금은 알 것 같아. 힘내. 동료들의 도움으로 윤호는 변호사와 연결되었고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윤호에게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정치적 압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박준서 측의 정신질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봅시다. 윤호는 매일같이 청원 서명을 받고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휴가를 내어 법정에 출석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불리해져 갔습니다. 의원은 막대한 자금을 들여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했고 유명 정신과 의사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사고 당일 처방약과 알코올이 상호작용하여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주치의라는 사람의 증언에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법정 구석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박준서의 SNS 계정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가 매주 클럽에서 술을 마시는 모습이 올라와 있었죠. 약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다고. 그럼 그건 더 큰 잘못 아닌가요? 하지만 윤호의 항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판장은 윤호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죠. 윤호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 윤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내기로요. 박준서의 SNS 계정은 이미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지만 윤호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부대 내 컴퓨터학과 출신 동료의 도움을 받아 박준서의 계정에 접근했죠. 이게 해킹 아닌가? 불법 아니야. 난 그냥 조금 도와주는 거야. 비밀번호를 찾는 건 내 몫이고. 동료의 도움으로 윤호는 박준서의 계정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윤호가 예상했던 대로 정신질환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고 전날에도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찍은 동영상이 있었죠. 더구나 박준서는 그 영상에서 자신의 새 차를 자랑하며 면허는 없어도 드라이브 실력은 일품이라는 말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윤호는 이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몇몇 종합 편성 채널과 인터넷 언론이 이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 아들 정신질환 주장과 달리 사고 전날도 음주, 면허 없어도 드라이브 일품 자랑까지 보도가 나간 다음 날 재판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고
박준서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SNS는 해킹된 것이며 영상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증거입니다. 그의 주장에 재판장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권력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박준서 씨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입니다. 그날 밤 그는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 운전해야 하는데 취하면 안 된다며 더 마셨습니다. 박준서의 친구라는 청년이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의 증언으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호는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엄마. 윤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호는 더 이상 법적 절차만으로는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군 제대를 2달 앞둔 어느 날 윤호는 재판장의 판결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박준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판결이었죠. 이유는 초범이며 정신질환 치료 중이었고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합의? 누가 합의했다는 거야? 윤호는 법정에서 소리쳤습니다. 그 누구와도 합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알고 보니 엄마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유가족 대표로 나서 합의금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뒤늦게 그 친척이 박 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의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윤호의 외침은 법정을 울렸지만 이미 판결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윤호에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이제 엄마를 보내드리고 앞으로의 삶을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윤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차가운 시신으로 누워있던 모습, 그리고 장례식장에서의 모습.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윤호는 아침이 밝자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죗값은 반드시 치러야 해.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윤호는 군 제대를 앞두고 있었죠.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각자의 미래를 계획하며 들떠 있었지만 윤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계획뿐이었으니까요. 저녁날 윤호는 부대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엄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랜 시간 묵묵히 앉아있던 윤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잠시만 기다려요. 곧 정의가 실현될 거예요. 다음 행선지는 서울이었습니다. 윤호는 택배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박준서가 사는 아파트 단지를 담당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윤호는 몇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그 지역의 지리와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파악했습니다. 동시에 윤호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박준서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패턴을 발견했죠. 매주 토요일 새벽 박준서는 강남의 클럽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술에 취한 채로요. 집행유예 조건을 지키고 있다고, 정신질환 약을 먹으면서 술을 마신다고. 윤호는 차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중고차였지만 상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 토요일 새벽을 택했습니다. 사고가 있던 날과 같은 날짜. 5월 8째 날이었죠. 그날 새벽 윤호는 박준서의 아파트 근처에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후드를 눌러쓰고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 한 대의 검은색 외제차가 비틀거리며 도로를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박준서였습니다.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죠. 윤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서의 차를 뒤따랐습니다.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자 윤호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박준서의 차 바로 뒤에 바짝 붙어 경적을 울렸죠. 놀란 박준서가 핸들을 꺾자 윤호도 따라 방향을 틀었습니다. 꽝! 생각보다 가벼운 충돌이었습니다. 윤호는 의도적으로 차량 뒷부분만 살짝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소리에 주변의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서는 차에서 내려 윤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뭐하는 짓이야? 보험사에 전화. 그의 말은 끝나지 못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그의 얼굴을 본 윤호가 휴대폰을 꺼내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지금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당신 또 음주운전했죠?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윤호에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그냥 개인적으로 해결하면 안 될까? 수리비 더 줄게. 윤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박준서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알아요? 정숙의 아들이에요. 어버이날 새벽 당신이 죽인 그 여자의 아들. 박준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제야 그는 윤호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서던 박준서는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의 발걸음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결국 도로 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준서는 무릎을 다쳐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똑같네요. 당신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됐으니까.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박준서는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고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윤호는 가벼운 교통사고 처리로 끝났지만
그의 복수는 절반만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박준서가 실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후 윤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짜 타깃은 바로 박정 의원이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고 권력을 이용해 법을 비틀었던 장본인이었죠. 윤호는 직접 공격하기보다 그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윤호는 택배 일을 그만두고 시민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단체였죠. 그곳에서 윤호는 자신의 사연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연대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더 나은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모이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윤호의 발언은 많은 회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단체 내에서 윤호의 위치는 높아졌습니다. 그는 대외 홍보 담당으로 활동하며 언론과의 인터뷰도 자주 했습니다. 윤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윤호는 박정 의원의 지역구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 특히 박정 의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주민들과 대화하고 지역 신문을 꼼꼼히 살폈죠. 그러던 중 윤호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박정 의원이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 불법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제보였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관련 서류와 녹취록까지 윤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제보자의 말에 윤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윤호는 제보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지만 윤호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쌓은 신뢰 덕분에 몇몇 언론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기자가 있는 한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박정 의원의 지역구 재개발 사업 의혹, 불법 자금 유입 정황 포착, 보도가 나간 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정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 공작입니다. 저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퍼뜨린 거짓 정보입니다. 그러나 윤호가 제공한 자료는 구체적이었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박정 의원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의 정치 생명은 위태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정 의원의 측근들에게도 접근했습니다. 특히 병원 기록을 조작했던 의사와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제보도 이어갔습니다. 윤호의 끈질긴 노력으로 엄마의 사망 시각을 조작한 의료진과 경찰도 수사선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려나 엄마. 윤호는 묘지를 찾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응어리가 남아있었습니다. 법적인 처벌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었죠. 어느 날 밤 윤호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었죠. 그 안에는 윤호를 향한 엄마의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윤호, 오늘도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겠지? 제대하면 맛있는 거 해줘야지. 아들 얼굴 보는 날이 기다려져. 마지막 일기는 사고 전날 쓴 것이었습니다. 윤호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던 중 한 페이지에 적힌 글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게 진정한 어른이지. 윤호가 커서 그런 어른이 되었으면 해. 윤호는 일기장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의 말씀과 달리 그는 지금 복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엄마가 바라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 윤호는 뉴스를 보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박준서가 교도소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의원 아들이라는 이유로 편의를 제공받고 심지어 가석방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까지 있다는 내용이었죠. 아직도 법 앞에 평등하지 않구나. 윤호는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준서가 가석방되는 날 그를 다시 만나기로요. 이번에는 그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받기 위해,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묻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박준서가 가석방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정 의원이 재개발 비리로 구속되었고 검찰은 그의 다른 비리들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호 어머니의 사망 사건 조작에 관여한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박정 전 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건 증거 인멸 혐의 추가, 경찰병원 관계자 동시 소환. 윤호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엄마를 잃은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허무함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윤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박준서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정윤호님께, 저는 당신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입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윤호는 편지를 읽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만나야 할까?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리고 이제 와서 용서는 가능한 것일까? 윤호는 편지를 받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며 무엇이 옳은지 묻곤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박준서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직접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차가운 금속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윤호와 박준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준서는 많이 야위었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왜 만나자고 했습니까? 윤호의 차가운 질문에 박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신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윤호는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토록 증오했던 사람이 눈앞에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한 뿐이었죠. 사고 당시 우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였습니까? 박준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구급대원이 나중에 말해주더군요. 당신 어머니가 계속 아들 이름을 부르셨다고. 윤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당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하지 말아라고 하셨대요. 윤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이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니. 그것은 윤호의 복수를 정당화해주는 말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게 정말 우리 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까?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말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엄마의 일기장에 적힌 용서에 관한 가르침을 따라야 할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윤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로 말이죠. 윤호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제보했습니다. 박정 의원 일가의 범죄,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움직인 정치권과 법조계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자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특검 수사까지 이어졌고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들 박준서의 형량도 늘어났죠. 그러나 윤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다시 택배기사로 위장하여 출소를 앞둔 박준서에게 접근했습니다. 교도소 생활 동안 진정한 반성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윤호가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준서는 여전히 특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교도소 내에서도 술을 마시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교도관과의 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일이었죠. 윤호는 박준서가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박준서가 자신을 발견하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반성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윤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수집한 증거, 교도소 내에서의 특별 대우와 술을 마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반성입니까? 박준서는 창백해진 얼굴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내가 설명할게요. 윤호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우리 엄마의 마지막 말은 그 사람 용서하지 말아였습니다.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네요. 윤호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교도소 내 비리와 박준서의 추가 범죄 행위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언론에 공개되었고 박준서는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호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이전에 저지른 박준서 차량 충돌 사건이 고의성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결국 윤호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윤호. 그의 방은 아이러니하게도 박준서가 있던 교도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건물이었지만 같은 담장 안이었죠. 윤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의는 세워졌어요. 하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윤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윤호야, 용서하지 말라는 건 내 마음을 미움으로 채우라는 뜻이 아니었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쉽게 용서하지 말라는 뜻이었어. 윤호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출소 후 윤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의 대표가 되어 전국을 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더 이상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윤호의 목소리는 강당을 울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닌 희망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윤호는 처음으로 엄마의 꿈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의 곁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새 삶을 시작할게요. 윤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타오르던 복수의 불꽃은 마침내 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따뜻한 기억과 새로운 희망의 빛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정의의 완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